네, 두 번째 발표는 고려대 김성주 교수님께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사이버 보안은 왜 주목받지 못할까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성주 교수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 정보공학과에서 공학 박사를 받으시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김성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김승주입니다. 사실은 이 운영진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제가 몇 번 사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여기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뭐 저보다 훨씬 연배 많으신 분들도 계셔서 몇 번 사양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왜 저한테 이거를 시키셨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야, 너 밖에만 돌아다니지 말고 학회 일도 좀 해라. 그래서 아마 또 불러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뭐 TV에서 뭐 얘기를 하든가 밖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요새는 이제 주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청중이 좀 다르게 반응합니다. 제가 이제 보통 정보보호 관련한 강연을 하면 그 자리에 정말 높은 분이 오셔봤자 뭐 CISO 분 아니면 뭐 CTO 분입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강연을 하면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그 자리에 안 앉아 계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사이버 보안보다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회사 임직원들은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질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주제도 왜 사이버 보안은 주목받지 못하는가 이걸로 정하게 됐고요. 자, 뭐 아니나 다를까 2022년 3월 24일자 기자입니다. 이번 정부의 인수위에도 뭐 IT 전문가는 찾아볼 수 없다. 뭐 이런 글이 계속해서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뭐 IT 전문가가 없으니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더 찾아볼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푸대접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번에 인수위만 그런 건 아닙니다. 매년 IT는 홀대받고 있다. 사이버 보안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제가 기억하기에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가장 높이 올라갔던 보안 관련 공약은 이거였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그렇죠? 공인인증서 폐지 공약, 저는 뭐 내용이 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박근혜 정부부터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은 없어졌었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논리 때문에 공인인증서 폐지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공약이 됐었죠. 해당 당에서도 뭐 그것을 계속해서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사실은 VIP 공약에 12개 안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은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게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저거 관련 단체가 로비해서 그런다, 저거 잘 모르고선 하는 거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지. 왜 저 공약이 기존의 다른 여러 가지 IT나 사이버 보안 관련한 좋은 공약에 비해서 왜 저건 저렇게 주목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사이버 보안 얘기 뭐 많이 합니다. 벌써 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사이버 보안 관련한 여러 가지 공약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얘기했죠. 실제로 뭐 백악관이라든가 뭐 NSA라든가 관련한 홈페이지에 가면 그런 사이버 보안 관련한 각종 공약들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강조해 왔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리는 우주로 영향을 가하겠다. 사이버 보안의 영향을 우주까지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정말 부럽죠.
제가 도대체 이런 인식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이런 어떤 대접의 차이가 어디서 올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봤더니 제 나름대로는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저를 포함해서 과연 지금 정보보호, 사이버 보안을 하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가가 맞는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관련 지식을 갖고 있는가? 사실은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좀 애국심 마케팅은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두 번째로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뭐 했다 하면 정보 주권 얘기를 하거든요. 아, 외산 거 쓰면 안 된다. 그럼 큰일 난다. 백도어 같은 거 숨어온 경우는 뭐 어떡할 거냐. 그래서 항상 독자 기술로 뭐 개발하자 그러고 우리가 기술 확보해서 다 국내 표준 만들어서 그거 써야 된다 그러고 실제로 정부 정책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3번째, 우리가 뭘 얘기하면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아, 저 정책하시는 분들이 무식해서 이걸 모르시네, 뭐 이런 거. 어떻게 이런 걸 모를 수도 있지, 뭐. 아, 미국에서는 이거 다 알아듣는데, 뭐. 그렇죠? 그런데 상대편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설명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이 3가지 관점에서 일단 하나하나 제가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미국 국방부에서 우리 미국에서는 보안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것을 발표한 자료입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물리보안 시대였죠. 그냥 입구에다가 경비요원 세워놓고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신보안 시대를 거쳐서 컴퓨터 보안 시대로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정보보호 시대로 오죠. 이게 이제 80년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정보보호가 뭐냐 그러면 학술적으로 정의된 건 컴퓨터 시스템 및 그 컴퓨터 시스템 안에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보호한다. 이것을 우리가 정보보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98년 들어서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포메이션 어슈어런스라는 것이 전면에 부상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보 보증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요 당시에 미국의 서류들을 보면 전부 다 인포메이션 어슈어런스라는 용어가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보면 정보보호 관련한 우수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인증서를 이렇게 줍니다. 그때도 뭐라고 써져 있냐면 Information Security Education이 아니고 Information Assurance Educatio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변화된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4년부터 미국은 사이버 세큐리티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90년대 후반에 왜 미국은 인포메이션 어슈런스, 그러니까 정보 보증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가? 사실 미국이 정보 보증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를 대처한 큰 이유는 걸프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걸프전이 사이버전의 시작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그건 틀린 얘기고요. 보통 이제 외국에서 얘기할 때 걸프전이 최초의 정보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걸프전으로 인해서 비접촉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걸프전 제가 이제 90학번이니까 이때가 이제 제가 대학교 막 들어가서 이제 1학년 생활할 때인데 걸프전은 실제로 CNN에서 전쟁을 중계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항공모함이 밖에 떠 있고 계속해서 유도미사일만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 유도미사일이 쭉 날아가서 목표지를 타격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게 방송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상대편 어떤 적진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병이 들어갔죠. 그래서 실제 어떤 미군의 피해를, 연합군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비접촉 전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걸프전을 딱 지키고 나니까 미국이 어떤 걸 느꼈냐 하면 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적의 주요 시설물들의 정보를 빨리 파악해서 그것을 연합군과 육해공군이 공유한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배해주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보 보증이란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인포메이션 어슈런스 시대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 때 시스템을 구현하는 목표가 단순히 시큐리티가 아니고 트러스트 워디니스로 바뀐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뢰성이 되겠죠? 이 신뢰성, 트러스트 워디니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그 시스템이 해킹을 안 당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것 외에 뭐 시스템이 에러 때문에 오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가용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신뢰성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미국 애들이 걸프전을 치릅니다. 그런데 걸프전은 사막지대니까 걸프전을 치른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럼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적군이 우리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는 뭐 모래바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불거든요. 그럼 이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통신 자체가 두절되는 현상도 생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해킹뿐만이 아니고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잘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야 정보의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뢰성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작게 잡았을 때 availability, 즉 가용성, 그 다음에 reliability, 버그가 없으란 얘기죠. 그리고 safety,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대량의 어떤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security, 어떤 해킹에 대해서도 안전하란 얘기죠. 이런 모든 것을 시스템이 갖췄을 때 저 시스템은 신뢰성을 만족했다, 트러스트 워디니스를 만족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걸프전을 딱 치르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목표가 이걸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 한수원 해킹 터졌을 때 있죠. 그리고 자동차 해킹이 막 이슈가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한수원 해킹 터졌을 때 보안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대전에 있는 또는 지방에 있는 원전 가서 한수원 가서 그동안은 어베일러빌리티하고 릴라이빌리티, 세이프티만 신경 쓰셨죠? 이제 시큐리티도 신경 쓰셔야 돼요. 뭐 이러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해당 정부기관에서도 와서 이제는 시큐리티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드릴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한수원 관계자분이 한번 학교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시큐리티 이런 거 하는 거 다 좋은데 정부 가이드라인 지키려고 그 시큐리티 소프트웨어를 발전시설 설비 안에 집어넣었을 때 그 시큐리티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랑 간섭 효과를 일으켜서 다른 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다 시스템이 스탠드 얼론 형태로 돌아가는데 요새는 임베디드 형태로 돌아갑니다. 자동차 안에 시큐리티 모듈을 넣어야 되고 심박 조절기 안에 시큐리티 모듈을 넣어야 되고 스마트폰 안에 시큐리티 모듈을 넣어야 되죠. 그렇죠?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모듈이 추가되니까 간섭 효과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원전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시큐리티 소프트웨어 보고 다 알겠는데 그거 집어넣었다가 내부 구조가 복잡해져서 버그 발생 확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정부의 가이드라인 주면서 이 가이드라인 지켰다가는 정상 동작이 안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정부기관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건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온 게 보안 내재화란 개념입니다. 하나의 독립 시스템 안에 이 네 가지 기능을 다 넣으려고 그래요. 저걸 다 넣으려고 그랬더니 서로 간섭 효과를 일으킵니다. 자, 간섭 효과를 최소화시키려면, 복잡도를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요구사항 분석하고 설계할 때부터 저 네 개를 한꺼번에 고려해서 서로 간섭을 안 일으키게 하라. 복잡도를 최소화해라.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보안 내재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정부에서는 보안 내재화를 뭐라고 그럽니까? 시큐리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처음 설계할 때부터 신경 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안 내재화를 설명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건 틀린 얘기고요. 보안 내재화라는 건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큐리티를 고려해서 다른 기능들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라. 즉 시큐리티를 넣긴 넣되 복잡도를 최소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큐리티 얘기만 하죠.
다른 것들은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그러죠. 이 보안 내재화를 가장 일찍 채택한 기업이 이제 2002년에 IBM하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품 만들 때 당연히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겠죠. 많이 쓰였을 겁니다. 그런데 2002년에 빌 게이츠 회장이 2002년 1월 15일 오후 5시 22분에 전 직원들한테 메일을 하나 보냅니다. 제목은 Trustworthy Computing. 그래서 지금도 보안에 대해서 애를 주고 있는데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안 쓰이는 곳이 없으니까 조금 더 수준 높은 제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즉 보안 내재화 수준으로 개발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 수뇌부들이 전부 모였고 어떻게 하면 퀄리티 있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적으로 구축한 보안 내재화 프로세스입니다. 뭐 다른 걸 다 빼고 보시면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부터 설계, 구현, 검증 모든 단계에 있어서 시큐리티가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우리 정부도 사실은 이 비슷한 걸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보안 내재화를 시큐어 코딩으로 잘못 알고 있죠. 그렇죠? 시큐어 코딩은 조기 임플리멘트 단계에 있는 요소 하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단계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된 건 실제로 분석을 해봤더니 여러 오류의 50% 가까운 오류가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를 잘못해서 발생했다. 이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프로세스 전체를 바꾸지 않는 한 더 이상 품질은 업그레이드가 안 되겠구나 해서 만들어낸 게 이겁니다. 실제로 보안 내재화 개발 프로세스를 장착하고 리포트를 뽑아봤더니 보안 내재화 개발 프로세스 이전에 나온 게 윈도우 XP고 그것을 풀로 장착해서 보안 내재화 개발 프로세스 이후에 나온 게 윈도우 비스타죠. 실제 시장에 릴리즈하고 첫 1년 동안 신고된 취약점의 개수를 보니까 119개에서 66개로 떨어졌습니다. 45% 정도의 어떤 취약점 감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안 내재화 개발 프로세스, 즉 제품을 다 만든 다음에 나중에 펜테스팅, 모이해킹 같은 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고치는 그런 어떤 penetrate and patch approach보다 처음부터 요구사항 분석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안을 고려하는 게 훨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구나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개념들이 전 회사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인재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정보 보호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갖춘 정보보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걸프전이 인포메이션 어슈런스, 정보 보증의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 정보 보증의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소프트웨어 공학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시큐리티를 연구하는 학자가 하나로 그 커뮤니티가 합쳐져서 같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즉 융합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인포메이션 어슈런스를 거치면서 단순한 정보보호 전문가는 의미 없고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개념을 갖춘 정보보호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재조정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두 가지 지식을 다 겸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정책은 소프트웨어 파트와 보안 파트가 같이 의논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는가? 자, 그런데 미국은 인포메이션 어슈런스만 머물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사이버 시큐리티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도대체 사이버 시큐리티로 패러다임이 한 번 더 바뀔까요? 이건 저희 연구실 학생입니다. 2013년도에 이제 국내 삼성 스마트 TV에 대해서 이 스마트 TV가 이런 식으로 해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블랙햇에서 발표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학생이 2017년에 이제 삼성 스마트 TV만 하면 안 되니까 LG 스마트 TV에 대해서도 저 분석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뭐 스마트 TV 해킹이 일어나면 스마트 TV에 있는 카메라나 마이크 같은 걸 이용해서 몰래 카메라를 찍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막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방송화면 전체를 내가 조작한 신호를 내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홈쇼핑에 나오는 주민번호를 바꿔서 얼마든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논문을 저희가 발표한 다음에 외국에서는 꽤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초청 강연을 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얘기를 했죠. 국내에서도 이제는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 이런 것만 해킹하는 게 아니고요. 뭐 스마트 TV, IoT 기기 뭐 이런 거 다 해킹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정부 부처에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건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저게 실제로 뭐 저렇게 해서 정보 수집을 하겠어요? 진짜 반응이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가 위키릭스에 비밀 문건이 하나 공개됐죠. 그렇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미국의 CIA와 영국의 MI5가 여러 IoT 기기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옛날에는 단순히 뭐 컴퓨터 해킹하고 이래서 정보를 수집했는데 이제는 정보 수집의 범위가 굉장히 늘어났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마트 TV의 경우에 CIA와 MI5가 위핑 엔젤, 그러니까 우는 천사죠. 위핑 엔젤이라고 불리는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삼성 스마트 TV에 심어서 정보를 수집했다. 이 문건이 위키릭스에 폭로됩니다. 실제로 해당 영향을 받는 TV 모델 번호가 문서에 공개되기도 했죠. 저게 나오고 나서 외신에서는 굉장히 저희 연구실에 전화가 실제로 많이 오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15년에는 저 크리스 발라색이랑 찰리 밀러라는 해커가 자동차를 해킹했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시면 저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자동차를 해킹한다. 자동차가 해킹이 가능하다. 이 논문은 UC 샌디에고 연구진에서 2010년에 논문 2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해킹될 수 있다. 커넥티드 카가 해킹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렇게 반응이 폭발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이 2명의 해커가 방송에다 대놓고 해킹 공개 시연을 합니다. 그래서 와이어드란 잡지사 기자 보고 저기 있는 저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나가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왼쪽 하단에 있는 저 2명의 해커가 집에서 원격으로 자동차를 해킹합니다. 자동차 안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먼저 해킹을 하죠. 그리고 나서 차량 내부의 펌웨어를 전부 다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차가 막 달리는데 워셔액이 막 나와서 앞이 안 보이게 하다가 그다음에 대시보드가 전부 다 꺼져서 내가 몇 킬로로 달리는지를 알 수 없게 하죠. 급기야는 핸들과 악셀레이터 브레이크를 조작해서 차를 저렇게 또랑에 처박아 놓습니다. 뭐 굉장히 센세이셔널했고요. 실제로 해당 차량 140만 대가 리콜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해킹으로 인해서 차량이 리콜된, 실제 물건이 리콜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니까 옛날의 해킹 개념보다 지금의 해킹 개념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차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죠. 실제 BMW 차량도 이거 이렇게 해킹된다 취약점 보고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도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명견말리 찍을 때인가요? 할 때 이제 미국에 갔어요. 그 자동차 해킹하는 팀하고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 얘기를 하셔서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은 이제 자동차 해킹 연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니? 그랬더니 자동차 해킹을 연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레드오션이 돼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거 안 하고 비행기를 해킹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굵직굵직한 보안 그룹들이 비행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킹하면 좋을지 이런 보고서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2017년 6월에는 지금 보시는 이런 보고서도 나왔죠.
베이직, 그러니까 British American Security Information Council이란 단체에서 해킹 UK 트라이던트라는 보고서를 냅니다. UK 트라이던트는 코드명입니다. 저게 이제 핵잠수함을 의미하는 코드명입니다. 저 보고서는 뭐냐면 핵잠수함을 해킹해서 제어권을 탈취할 수 있을까? 그걸 분석한 논문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다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 군에 계신 분들이 망분리가 돼서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망분리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그게 공급망 보안을 노리든 뭘 노리든 해서 망분리를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단순히 컴퓨터 시스템, 전산 시스템만 보호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모든 걸 보호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이버 시큐리티의 개념이 전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이버 공간과 연동되어 있는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트러스트 워티니스를 갖추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해킹되고 비행기 해킹되고 이런 것들을 막 보니까 UN 유럽 경제위원회에서 뭘 내놨냐 하면, 야, 이제 자동차 제작할 때도 보안 내재화해.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내재화 개발 프로세스 같은 걸 자동차 만드는 업체들도 전부 다 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부터 제도가 시행되죠. 올해부터 제도가 시행돼서 EU 지역의 차량을 수출하고 싶으면 그 차량에 대해서 CSMS와 SUMS, 저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받아야 됩니다. CSMS는 저건 뭐냐면 자동차의 생산 공정 자체가, 개발 공정 자체가 시큐리티를 고려했는가, 보안 내재화를 고려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안 내재화 개발 프로세스를 관장하는 전체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바로 CSMS입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를 일단 사전 평가 받아야 되고,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차량이 생산됐을 때 생산된 완성차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에 들어간 모든 부품들도 동일하게 생산 공정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썸스라고 하는 건 차량이라는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데이트 설비를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무선 업데이트 설비를 갖춰라. 근데 그 무선 업데이트 설비가 안전하게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CSMS, SUMS 이 두 가지를 모두 받아라. 2022년부터는 신차, 그리고 2024년부터는 모든 차에 대해서 이걸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우리 국토교통부도 나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토교통부도 관련 기술 준비하고 법안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토교통부가 생각하는 건 저런 보안 내재화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았으면 차량은 전량 리콜 대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2018년에 볼보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금 뭐 벌써 4년 전이죠. 볼보가 이게 뭘 발표한 거냐면, UNEC, UN 유럽 경제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레귤레이션을 만드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는 보안 내재화 개발 프로세스를 다 갖췄어요. 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생산 공정하고 비슷하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모든 부분에 시큐리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걸 이제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논의는 항공 쪽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요새 해커들은 비행기 해킹하는 거 연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2019년 4월에 항공 관련한 단체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모임을 가졌고요. 여기서 2030년까지의 로드맵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공기도 보안 내재화 개발 프로세스를 갖춰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국방부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국방부에서 2015년 4월, 이건 미국의 국방부입니다. 2015년 4월에 DoD 사이버 스트래티지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래서 요새 첨단 무기 체계들은 전부 다 통신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안 내재화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서 생산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관련한 기준과 기술들을 준비했고 이미 저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 체계가 납품될 때 검수 단계에서
보안 내재와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면 전부 다 탈락됩니다. 너 요구사항 분석 어떻게 했어? 설계는 어떻게 했어? 임플리멘테이션 어떻게 했어? 유지보수 어떻게 할 거야? 이 모든 것과 관련한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이런 보안 내재화를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무기 체계로 확대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미국이 자기네들 혼자서만 이걸 하면 좋은데 모든 동맹국들한테 미국과 똑같은 수준의 검수 체계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시스템은 서로 네트워크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 중에 하나가 뚫리면 그걸 타고 올라와서 미국 본토도 위험해진다. 그래서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무기 체계를 운영하고 싶은 모든 곳은 의무적으로 미국과 같은 수준의 검수 체계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가 굉장히 바쁘죠. 태스크포스 팀도 꾸려졌고 한국형 RMF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습니다.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나왔던 합동 전구 화력 운영 체계 J4K라고 하는 80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800억짜리 사업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국방부 RFP를 잘 보시면 모든 RFP에 저 RMF라는 요구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검수 단계에서 RMF를 충족시킬 것. 뭐 미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니까 뭐 우리도 타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26년까지 사이버 작전 영역을 무기 체계까지 확대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일단 발표하고 VIP까지 전부 다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이 보안 내재화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정보 보증 시대에는 그냥 보안하는 사람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하는 사람들과 협업을 하거나 보안하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갖추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현대자동차 같은 데가 이제 보안 전문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안 내재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럼 우리는 해줄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 자동차 개발 프로세스가 어떤지 우리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 현장 전문가 입장에서는 또 무슨 썰 풀고 있네 그냥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맥히죠. 그렇죠? 자동차가 이러니 항공기는 어떻겠습니까? 항공기는 더 답답하죠. 그렇죠? 거기다가 저 안에 있는 정보는 외부에 잘 노출도 안 됩니다. 자동차 개발 프로세스 관련한 걸 도대체 어디서 책을 사서 봐야 됩니까? 예전에 우리가 정부에서 ITRC가 한번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뭐가 나왔냐 하면 스마트 그리드 보안이란 주제로 ITRC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몇 군데 후보 대학들이 붙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크게 두 가지 양상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하나는 전기공학을 하신 분들로 팀을 이루고 그다음에 보안하는 사람을 한두 명 낀 팀이 있었고 또 보안하는 사람이 주축이 돼서 전기공학 하시는 교수님들 한두 분 낀 이 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과연 어떤 게 맞는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왜? 보안하는 사람은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거 모르니까. 너희들이 스마트 그리드 보안을 뭐 알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무기체계. 우리 방산업체에서 무기체계 어떻게 생산하는지 모르잖아요. 설계서라든가 이런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락히드 마틴이나 세계 2위 하는 BAE 시스템스 이런 회사들은 저런 보안 내재와 개발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솔루션도 있고요. 자체 어떤 특허들도 갖고 있고요. 교육 과정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서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얘기하죠. 사이버 보안도 중요해서 이거 방위산업체로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근데 위에서 들을 때는 그게 왜 방위산업체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방산업체에 들어가는 무슨 생산 공정과 관련한 거 뭐 이런 거라면 들었을 때 그거 필요하겠네 이렇게 느끼는데 그냥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방산업체로 지정이 돼야 된다.
굉장히 답답한 얘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아까 우리 이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이고 사이버 전이 가미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방송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이런 거죠. 예전에 걸프전의 어떤 정보전의 개념이, 즉 비접촉 전쟁이라는 개념이 확대된 것으로서 해킹 공격을 이용해서 정보를 차단시킨다. 그리고 내부에다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내부 분열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병력을 투여해서 아군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이 분열됐나요? 그 여론 분열된 게 그래서 내전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요? 도대체 여론을 분열시킬 정도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려면 어떤 걸 이용해서 어느 포인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쪽에서는 작전의 개념으로 우리한테 자꾸 질문을 하는데 우리는 기술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모르겠는데 그냥 귀찮네. 알아서 하라 그래. 실제로 군에 가서 세미나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홈페이지가 마비되는데 왜 전투 수행 능력이 불가능이 됩니까? 이런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보통 사이버전 할 때 적의 의지를 꺾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이버전에서 정보를 차단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적의 의지를 도대체 몇 %나 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실제로 VIP나 사장들 방송에서 어떤 걸 하게 되면 거기는 이렇게 크게 얘기가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미천이 금방 떨어져요. 왜냐하면 큰 시나리오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큰 시나리오를 처음 잠깐 얘기하다가 지엽적으로 들어가면 다 빼고 기술,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못 해주는 거죠. 왜? 우린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군 작전에 대해서 공부한 적 없으니까. 심리전이라는 걸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이버전, 하이브리드전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산하기관이나 학교에서 그 경영대에서 케이스 스터디 분석하듯이 케이스 스터디를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같은 그런 하이브리드전을 하려면 우리 그럼 어떤 식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됩니까? 전략 전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군에서 해야죠. 그 군에서 어떻게 합니까? 군은 사이버를 모르는데. 예전에 인포메이션 어슈런스 시대에는 사실은 사이버 시큐리티 하는 사람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어떤 능력을 갖춰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있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시큐리티 시대로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 보안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은 도메인 널리지를 갖추는 일입니다. 비행기, 자동차,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군 작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메인 널리지를 갖추지 않으면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장마저도 다 뺏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룹을 이원화시켜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지금 여러 동료분들, 우리 선배 교수님들, 후배 교수님들, 또 여러 학생 여러분 전부 다 전통적으로 정보보호나 사이버 시큐리티를 하신 분들이니까 저는 조만간에 분명히 자동차 분야, 그다음에 군 분야, 항공기 분야, 원래 이걸 잘하던 분들이 시큐리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또 저게 이제 빅 머니들이 몰릴 테니까 시큐리티를 전공한 사람들이 비행기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해서 저 시장에 가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예전에 스마트 그리드 보안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 싸웠듯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저는 스마트 그리드 보안과 관련해서 주도권 다툼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도메인 널리지를 어떻게 갖출 거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갖추게 하려면 어떻게 커리큘럼을 짤 거냐, 어떤 식으로 정책을 만들어가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학회 차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단순히 사이버 시큐리티만 하면 안 되고 도메인 날리지를 갖춰야 된다. 이걸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돈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대표님 계시지만 위에서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뭐 맨날 뭐만 했다 하면 기술 개발하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안 배울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4가지 원칙 배우잖아요. 그렇죠? 리스크 리듀스라고 하는 게 그냥 기술 개발에서 막는 거죠. 그렇죠? 근데 리스크 어셉트는 그냥 그거 수용해서 야 그럼 내가 돈으로 물어줄게 뭐 이런 거고. 리스크 어보이드는 야 사업 접어 이거고. 리스크 트랜스퍼는 야 그거 보험 같은 걸로 처리하면 안 될까? 근데 우리는 뭐만 했다 하면 기술 개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 인력 양성하자 그러고. 그렇죠? 그거를 그거 그냥 보험 처리해 이러면 저 무식한 놈이 사장으로 왔네 뭐 이러면서 또 뭐라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취약점이 발견되면 무조건 다 고치재요. 그걸 어떻게 다 고칩니까? 시간과 비용은 한정돼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어떤 것은 보험으로 처리해야 되고 어떤 거는 내 돈으로 물어줘야 되고 이걸 수치로 환산해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맨날 기술로 대응하자 그러고 뭐 인력 달라 그러고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팔 같은 경우는 그 안에 FDS와 관련한 엄청난 보안 인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FDS로 사실은 보안을 막는 건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페이팔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돈으로 다 물어줍니다. 그럼 페이팔은 되게 무식한 애들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손이 따져봤더니 그게 훨씬 낫다고요. 그래서 페이팔은 전체 매출액 대비 돈으로 물어주는 비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하는 사람이 C레벨 임원진으로 가야 된다. 좀 크게 얘기한다. 그러려면 무조건 돈으로 환산해서 어떤 게 이득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하려면 사실은 필요하다 그러는 게 시큐리티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거죠. 보안 경제학. 그렇죠? 근데 우린 이게 안 되잖아요. 캠브리지 대학의 로스 앤더슨 교수가 저 보안 경제학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있죠. 근데 우리 학회에서는 사실은 그런 움직임은 없죠.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게 미국 니스트의 보고서입니다. 데스가 그 표준 수명을 다 하고 나서 뭘 냈냐면 데스가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우리 맨날 독자 표준 쓰자 그러는데 독자 표준 수명 끝난 다음에 저런 보고서 낸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기재부 가서 맨날 독자적으로 뭐 개발하자 그러고 뭐 우린 표준화 몇 개 시켰다 그러고 그게 그럼 뭐가 도움이 되냐는 거죠. 뭐가. 그다음에 활용률을 늘리기 위해서 또 의무화 시키자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이유를 돈으로 환산해서 ROI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애국심 마케팅은 저는 안 통한다 봅니다. 마지막이 이제 공공지식인 개념입니다. 이 책이 얼마 전에 번역본이 나왔고 꽤 유명한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공지식인이 실종되고 있다. 이 공공지식인은 뭐냐면 복잡한 얘기들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많이 생기고 그 대학들에서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가 연구 실적을 요구하기 시작을 하니까 본인들은 논문 쓰는 데만 집착하는 거예요. 대중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는 그게 뭐 나랑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뭐 교양서 같은 거 쓰는 거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우리는 대학 교재를 쓰려고 그러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하고의 소통이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상대편이 무식하다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메인 날리지를 지금 수준에서 훨씬 보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정보 주권 때문에 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는 무조건 기술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ROI를 계산해서 이게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거 만들어 봤더니 경제 효과가 뭐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SCI 논문 쓰고 다 피어 컨퍼런스 논문 발표하고 다 좋죠. 교재 학생들 거 쓰고 다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일반 대중, VIP나 저 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다양한 책을 보겠어요. 그런 데에 접근시킬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이 꽤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막 젊은 교수님들, 젊은 학자들한테 이걸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학교 실적 달성하려면 바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으로 안정돼 계신 분,
예를 들어 지금 회사에 임원으로 계신다거나 학교에서 테뉴어를 받으신 분들, 또 우리 명예회장님들께서 이런 어떤 대중에 다가가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김성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